일단은 제가 타이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지금 큰 폭의 조정이 일단 한 차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가장 그렇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1차적인 마지노선은 좀 지켜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중에 8천 초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이 좀 의미 있는 지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에서 그려놓은 건데 좀 단기적으로 9천 근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세게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다. MACD 오실레이터도 하락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스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조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8,000선 전후가 지지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7,300에서 7,500 이 정도 지지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금요일 최근 들어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도 뭐 어김없이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고 다음 주는 이제 또 CPI, PPI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거기다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게 있어서 조금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 여전히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을 조금 경계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등락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조정받는 게 뭐가 나빠서는 아니거든요. 네. 워낙 많이 올랐기도 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수급 변수도 좀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실적, 펀더멘탈, 경기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나 실적 변수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6월 중순을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아마 가장 뜨거운 7,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비중보다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잘 활용하신다면 저희는 뭐 7, 8월 달에는 좀 크게 웃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열어두셨지만 네. 그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다시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반도체야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까지 같이 떨구잖아요. 맞습니다. 뭐 항상 이제 급락장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한쪽으로 쏠렸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업종들을 많이 팔았고요. 네네. 많이 안 오른 업종들은 샀어요. 근데 최근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도한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 기계, 조선 좀 최근 많이 오른 업종들을 팔았고 반면에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료, 필수소비재, 보험, 철강 이런 업종들을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차별하게 빠지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의 매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 매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시장을 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 좀 버티는 듯 하다가 좀 훅 밀렸던 이유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출회됐고 매도 전환하면서 좀 낙폭이 커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희는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좀 최근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 때문에 좀 많이 눌려있던 업종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최근 금융주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네네. 내수주들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아직까지 덜 올랐고, 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도 조금은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두면 반도체에선 많이 나왔지만 네. 낙폭과대 종목이나 실적주에서는 이제 오히려 사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매도가 적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많이 못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반도체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네. 그런 그림들이 아마 6월 중후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실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실적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실적과 업황, 수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업종이나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일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의 시장 흔들림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볼 텐데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결국은 자동적으로 한국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계적인 매도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부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 저도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요 그림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 증시가 5월 말까지 11.4%, 그리고 뭐 나스닥이 16.1%, S&P 500이 10.7%, 코스피 혼자 100.1%가 올랐습니다. 네네. 대만도 올랐고 일본도 올라서 제가 해봤거든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가정을 하고 올해 초에 미국은 50%, 유로존은 15%, 한국은 6%, 중국은 10%, 대만 7% 이렇게 비중을 나눴다라고 네.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5월 말까지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비중 변화를 봤더니 전부 다 비중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두 군데만 올랐습니다. 대만, 한국. 근데 한국은 6에서 10.5로 올랐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플라이언스에서 매니저들한테 경고 시그널을 계속 보냅니다. 비중 조절을 하라고. 우리 운용 범위를 훨씬 넘었으니까 줄여라라는 게 있고 저도 실제로 들었는데 해외 영업팀에서도 지금 글로벌 운용사에서 계속 그런 경고 시간이 떠서 계속 줄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라고 보고 있는데 좀 매도가 격해졌죠. 최근 들어서. 네. 그 이유는 아마도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갈 곳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한국하고 대만에서 좀 매물 출회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보유 비중이 39% 넘나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이 나빠서 안 좋아서 팔고 떠나자라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언제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처럼 좀 등락이 있을 때 아마도 이번 단기 등락을 겪고 난 뒤에는 외국인 매도는 좀 잦아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12일 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상장에 참여했던 자금들이 다시금 또 풀리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는 좀 잦아지고 좀 매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논리라면 또 네. 제가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더 크게 조정이 나오면 네. 외국인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매수로 맞습니다.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고 초록색이 외국인 매매인데 보시면은 이때 조정받았을 때 매도가 잦아들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튀니까 또 매도가 막 출회됐거든요. 어,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도하다가 매도가 잦아지거나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받은 뒤에는 매도 압력이 확실하게 잦아들고 오히려 뭐 상황에 따라선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들 수 있는 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좀 지켜보실 것은 선물 매매예요. 네, 현물은 계속 파는데 네네. 선물을 보시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등락을 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매도 우위긴 한데 아마 다음 주 쿼드러플 진행회가 지난 뒤에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칠 큰 요인으로 환율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40원 정도까지도 엄청나게 왔어요. 올랐습니다. 근데 네. 외국인이 이렇게 조단위 매도를 한 거는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이기는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외국인 매도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을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또 환율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국내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또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갈 거다라는 걱정들이 좀 미리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달러율이 지금 1,540원을 넘나드는 건 좀 단기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3분기 중에 그러니까 7, 8월 안에 아마 원달러율은 1,400원 초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여건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과 유상증자를 통한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저희는 원달러율은 좀 제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수출도 이렇게 좋고 네, 그렇죠. 수출이 일평균 수출이 60%를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외화를 잘 번다는 소리죠. 네, 그런데도 좀처럼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엔화랑 동조화가 연동돼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안화랑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경제 규모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좀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하고 또 금리 인상까지도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화 흐름과 좀 동조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정이 되고 휴전 협정이 좀 타결되게 된다면 네. 유가, 환율, 달러, 원달러율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은행주 조금 네. 강하고 실적 대비 못 따라갔었던 섹터가 맞습니다. 뭐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1년 생각해 보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금통위를 보면 신윤성 총재가 좀 많이 네. 매파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 맞습니다. 컨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부채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하면 시장 폭락한다라고 하시는데 과거 2000년대, 90년대 흐름을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할 때 폭락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90년대인데, 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좀 쉬어갔죠. 근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은, 채권금리도 올랐지만, 경기가 괜찮아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뺀 거,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 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경기나 모멘텀이 강할 때는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그걸 못 버티고, 경기가 꺾인다거나, 기준금리보다는 경기가 좀 약해지는 그림이 들어가면 그때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IT 버블 때쯤 보시면은 이때도 금리 인상을 막 했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파란색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갭을 보면 계속 플러스권이었거든요. 물가나 이런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국은 이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때는 중국이 10% 성장을 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때라서 그 힘으로 끌고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가깝게는 2016년, 17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했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다 꺾였어요.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꺾이면서 이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요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막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GDP 성장률과 물가, 기준금리 격차가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 컸다가 이게 급전직하면서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이때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괜찮냐 안 괜찮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출 호조에 의해서. 예,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꺾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점을 언제 통과하냐. 네. 그리고 올해 2번을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좀 그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2.5에서 2.75, 3을 넘어가는 그림이 되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GDP 성장률보다 높은 기준금리 레벨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때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다. 올해는 좀 버티고 경기의 흐름들, 수출 모멘텀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년으로 갔을 때 그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최근에 금리 압박은 확실히 유가 영향이 좀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럼 유가의 전망에 따라서 또 금리 전망이 바뀌고 시장 네. 영향이 있으니까 네. 유가가 이제 안정되면 시장이 확실히 호재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3분기를 굉장히 세게 보고 있어요. 3분기 굉장히 세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실적 시즌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종전 MOU가 된다면, 타결이 된다면 네. 일단은 군사적 행동이 멈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정적 리스크는 다운될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이게 네. 완전 개방되게 된다면 묶여있던 원유들이 이동을 하면서 공급단에서의 부담들이 좀 완화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유가 WTI 기준으로는 75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4.1에서 4.2% 정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5포인트 원달러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420원 거기가 깨지면 뭐 1400원을 깰 수 있는 그림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3분기 때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약해서 네.
유가가 60달러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낮았죠. 네, 호르무즈 막 묶이니까 이게 공급이 훅 떨어지면서 120달러를 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르무즈를 뚫리면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서 유가는 80달러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 그럼 수요가 올라가겠죠. AI 그렇죠. 투자도 늘어나고, 자 이게 늘어나서 수요 우위 국면으로 저희는 내년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급이 따라주면 유가는 많이 안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공급이 못 따라올 수 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